레베카에게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눈부셨고 크고 깊은 갈색 눈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밝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사랑스러운 보조개까지 그녀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그려보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옆집 소녀 같은 느낌을 가졌지만 레베카는 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헐리우드를 향한 커다란 꿈을 안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카메라 앞에서 재능을 드러냈고 TV 시리즈 마이 시스터 샘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면서도 눈에 띄는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제 막 큰 날개를 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무렵 오랜 시간 동안 레베카에게 광적으로 집착해오던 한 남성 팬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한 영화에서 남성과 연애하는 장면을 본 뒤 마치 자신이 배신당한 것처럼 느꼈고 그 왜곡된 분노는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레베카 셰이퍼는 1967년 11월 6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데이나와 벤슨 셰이퍼 부부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데이나는 포틀랜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근무하는 교육자였고 아버지 벤슨은 아동 심리학자였습니다. 사랑과 관심 속에 자란 레베카는 늘 따뜻하고 감수성 깊은 아이였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한때 랍비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닌 소녀였던 레베카는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교감하는 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타기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레베카는 지역 연극 활동과 함께 모델 일을 시작합니다. 또렷한 갈색 눈, 밝은 미소, 자연스러운 매력은 단번에 카메라를 사로잡았고 백화점 광고와 CF를 통해 점차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더 큰 무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갈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 끝에 레베카는 전업 모델이 되기 위해 단 16살의 나이에 혼자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에 적응해 가던 레베카는 프로페셔널 칠드런스 스쿨에 입학합니다. 이 학교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명문 학교로 캐리 피셔와 크리스토퍼 워컨 등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끈기와 노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1984년 레베카는 ABC의 연속극 원 라이프 투 라이브에서 애니 반즈 역으로 6개월간 고정 출연하게 됩니다. 그 후 우디 앨런 감독의 유명한 영화 라디오 데이즈에도 작은 역할로 출연하게 되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대부분 장면은 편집되어 영화에는 짧은 장면만 남게 됩니다. 초기에는 모델로서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곧 패션 산업의 높은 기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장 약 170cm였던 그녀는 하이패션에는 너무 작다는 이유로 여러 에이전시에서 거절당합니다. 뉴욕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일본으로 이주해 모델 경력을 다시 쌓아보려 했지만 그곳에서도 키와 몸무게는 늘 문제였습니다. 1986년 레베카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마침내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CBS 시트콤 마이 시스터 샘에서 패티 러셀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온 16살 소녀 역할을 맡아 언니와 함께 살아가며 벌어지는 일상을 밝고 생기 넘치게 그려냈습니다. 이 시트콤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레베카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TV 가이드와 피플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고 그녀의 미소와 천진난만한 매력은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레베카는 청춘의 아이콘이자 미국의 딸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즌2가 끝난 후 마이 시스터 샘은 시청률 부진으로 갑작스럽게 종영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베카는 단순한 청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역할을 맡기 위해 배우로서의 변신을 꾀합니다. 그녀는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으며 1989년 영화에서 좀 더 도발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레베카 셰이퍼는 한창 떠오르던 청춘 스타였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밝고 건강한 연기력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중에는 로버트 바르도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리조나 투산에 살고 있는 19세 로버트는 오랜 시간 동안 레베카에게 광적인 집착을 보이며 위험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마이 시스터 샘의 모든 에피소드를 녹화하고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레베카가 등장한 잡지와 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점차 그의 방은 그녀를 위한 일종의 재단처럼 변해갔습니다. 1987년 그는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합니다. 마이 시스터 샘의 촬영장을 찾아가면 실제로 그녀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는 곰인형과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지만 2차례나 보안요원에게 저지당하고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동안 관심이 식은 듯 보였습니다. 대신 데비 깁슨, 마돈나, 티파니 다르위시 등 다른 여성 스타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그는 다시 레베카를 화면에서 보게 되었고, 그녀가 출연한 영화 안에서 레베카는 한 남성과 침대에 함께 있는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그 짧은 장면은 로버트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여겼고, 자신만의 왜곡된 논리를 따라 그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버트는 나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누나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훗날 법정에 출석한 로버트의 누나는 증인석에 서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Do you recall your brother showing you a publicity photo, a black and white publicity photo of an actress? Yes. And do you recall who that was? I didn't know the name at the time, but it was Rebecca Schaeffer. 검사는 사건 발생 3주 전에 그녀가 로버트에게서 받은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Felt that he was upset about something and that he was going to do harm to himself. And the hint at the bottom had dates like on a tombstone. 편지에는 묘비처럼 보이는 그림에 1967년에 태어나 1989년에 죽은 것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고, 1967년은 레베카의 출생 연도였습니다. I started screaming and it just was hysterical. 로버트는 $250를 주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어렵지 않게 레베카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로버트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를 직접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형이 대신 총을 구입해 주었고, 로버트는 그것을 손에 쥔 채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향합니다. 로버트 바르도는 레베카가 사는 동네에 머무르며 그녀의 사진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는 이 여성이 이 근처에 사느냐고 묻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7월 18일 아침 10시 그는 확신이 선 듯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당시 대부3 오디션을 앞두고 있던 레베카는 사건 당일 들뜬 마음으로 대본이 도착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속 러브신에 격분한 스토커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레베카는 당연히 배달원일 거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뜻밖에도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녀의 팬이라고 소개하며 정중하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레베카는 팬이라고 생각해 정중하게 응했지만 마지막엔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인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문이 열렸을 때 레베카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로버트의 진술에 따르면 레베카는 짜증 섞인 태도로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뺏지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로버트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곧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번졌고,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말하며 권총을 꺼내 그녀의 가슴을 쐈습니다. 한 발의 총상을 입은 레베카는 현관 앞에 그대로 쓰러지며 충격과 고통 속에서 왜 그러는 거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버트는 그대로 도주했고 총성을 들은 이웃이 급히 달려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맥박은 없었고 곧바로 911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레베카는 곧바로 의료센터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기에 의사들은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21살 그녀는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애리조나 투산의 한 고속도로 위를 한 남성이 미친 듯이 차량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수많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로버트 바르도였으며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경찰에게 레베카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이상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수상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버트의 가방 안에는 레베카의 사진 수십 장과 그녀에게 보낸 편지 복사본 그리고 유명인 주소가 적힌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산 경찰은 그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진을 팩스로 LA 수사팀에 보냈습니다. 레베카 사건 수사팀은 이미 바르도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진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사진을 받아보자마자 즉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신원이 확인됐고 그의 누나 또한 경찰에 그가 범행 전 남긴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로버트는 즉시 체포되어 캘리포니아로 이송된 후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검찰 측에서는 훗날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유명해지는 마샤 클라크가 담당 검사로 배정되었습니다. 마샤 클라크 검사는 감정에 흔들릴 수 있는 배심원보다 명확한 증거로 계획적 살인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판사의 냉정한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 재판 대신 판사 단독 재판을 청구했고 로버트는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버트는 모든 것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대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계획적인 살인은 불가능했다며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측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수년간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진단명은 분열정 동장애로 조현병과 우울증 증상이 복합된 질환입니다. 변호인은 그의 행동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병적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로버트의 행동이 사전에 면밀히 준비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캘리포니아 차량국으로부터 레베카의 주소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향한 집착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또한 그는 범행 하루 전 레베카의 집 주변을 미리 답사하며 주변 환경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man came up to me and stopped me and showed me a picture and asked me if I knew this girl, if I'd seen this girl in the neighborhood. And do you see that man in court today? Yes, I do. Could you please point him out? Right over there. 그리고 사건 당일 그는 택시를 타고 직접 그녀의 아파트로 이동했고 도착 직후 인터폰으로 그녀를 불러내서 끔찍한 범행을 신속하게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사전에 계획된 범죄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긴 했지만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로버트가 형사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의 주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로버트가 다른 여성 연예인들에게도 스토킹 행위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러 스타에게 편지를 보내며 비슷한 집착을 보였고 자신이 그들과 연결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이웃들도 로버트의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증언했습니다. Become aware at some point that your brother was interested in the actress starring in My Sister Sam? Yes, I did. And about a month before the murder occurred, did the defendant tell you that he had in fact hired a private detective to find Rebecca Schaefer? I believe he did. Had he ever indicated to you a desire to take the gun to Los Angeles on previous occasions? He gave some indications that I inferred suggested that. So, I mean, in a roundabout way, yes, he did.
형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9세 로버트에게 총기를 제공한 사실로 인해 도의적인 책임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로버트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의 정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그는 영재반 여교사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였고 교사와 학생 간의 경계를 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정 음악을 들을 때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이 실제로 법정에서 U2의 음악을 재생하자 로버트는 갑자기 흥분한 듯 기타를 연주하는 신용을 하며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샤 클라크 검사는 로버트의 범행이 정신질환에 의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이미 오래전부터 레베카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했으며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로버트가 범행 당시 환청을 듣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의 행동을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마샤 검사는 로버트가 범행 당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책을 현장 근처에 버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존 레논을 살해한 마크 체프먼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우연이 아닌 사전 계획의 명백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 10월 법원은 로버트 바르도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위험 수감시설에서 형을 살고 있으며 사회와의 접촉 없이 복역 중입니다. 레베카 셰이퍼의 충격적인 죽음은 단순히 한 젊은 배우의 비극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의 부모는 피해자 인권운동에 나섰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레베카 셰이퍼 재단을 설립하며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사생활 보호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비했던 당시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결과적으로 여러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곳은 캘리포니아 차량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든지 간단한 신청만으로 타인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유명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레베카의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스토킹 방지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레베카 셰이퍼의 죽음은 하나의 비극을 넘어 미국 사회의 법적 제도적 변화를 이끈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권리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목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